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교재로는 491페이지입니다. 단일지표 모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보도록 하죠. 자, 단일지표 모형은 개별 주식들 간의 모든 공분산을 고려하는 대신에 어느 특정 주식과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즉 하나만 가지고 주식 하나만 가지고 그걸 고려해서 해보자 이건데요. 우리 왜 지난 시간에 분산이 700개가 나오면 공분산은 n 그 뭐였죠? 2분의 n-1 있었죠? 여기에다 넣어보니까 얼마 나왔었냐면 이게 244,650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를 그냥 어느 특정 종목과 시장 수익률을 한번 나눠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단순 시장 모형 혹은 시장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시장 모형이라고 한다는 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시장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단일지표 모형의 필요성. 마코이치의 완전 공분산 모형은 자, 완전 공분산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 마코이치의 완전 공분산은 그게 아까 그거예요. 마코이치의 공분산이 이거예요, 이거. 이게 바로 마코이치의 공분산인데 이거는요. 모든 공분산을 다 고려하는 거잖아요, 쟤는. 이해되세요? 자, 얘는요. 모든 공분산 244,650개 모든 공분산을 다 고려하는 게 마코이치예요. 얼마나 골치 아프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단일지표 모형은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표시함으로써 투입 정보의 개수를 줄이고자 한다. 예. 그게 이제 증권 특성선이다. 라고 나왔네요. CL. 예, CL 증권 특성선이다. 증권 특성선이란, 거기 줄 쳐볼까요? 증권 특성선이란 제2의 증권, 한 종목의 한 증권의 수익률과 그 다음에 시장 수익률 간의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이쪽을 우리가 시장 수익률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J로 하기로 했죠? 그러면 여기가 RJ. 그럼 요거는 J증권의 수익률이 되죠. 요 둘의 관계를 시장 수익률과 J증권의 수익률 관계를 여기다 표시한 거를 우리가 그거를 바로 증권 특성선 CL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때 요만큼 이제 알파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 기울기가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요 선이 바로 이 선을 우리가 증권 특성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증권 특성선이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 R에 M 더하기 입실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걸 바로 여기다 표시하면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건데요. 그 입실론 T는 뭔가, 입실론 JT는 뭔가, 입실론 J는 뭔가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익률들의 점들이 이렇게 있으면 입실론 JT는 바로 여기요. 요거와의 거리요. 요게 바로 입실론 J가 납니다. 입실론 J. 그래서 이거는 점들로부터의 거리가 됩니다. 입실론 J라는 것은 바로 이 점들로부터의 거리를 말한다. 이렇게 됩니다. 예, 됐죠? 그래서 이걸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저 입실론을 갖고 나타낸 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증권 특성선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베타 계수는 492페이지 중간에요. 베타 계수는 시장 수익률의 변동에 대한 증권제의 수익률의 평균적 민감도를 나타낸다. 줄지시고요. 3번 보세요. 잔차 입실론은 잔차 입실론 거기 좀 써볼까요? 그러면 잔차 입실론 J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뭘 말하냐면 증권 특성선으로부터 내가 관찰한 각 관찰치
각 관찰치의 까지의 각 관찰치까지의 수직거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입실론 J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자, 이거는 비체계적 위험에 속합니다. 개별적인 거기 때문에 비체계적 위험. 잔차 입실론은 비체계적 위험에 속한다. 그 다음에 중요 가정도 좀 줄을 쳐놓으셔야 되는데요. 두 주식 JK의 잔차 수익률 사이의 공분사는 0이다. 어느 특정 J 주식에 영향을 주는 미시적 사건은 다른 K 주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즉, 특정 개별 주식의 변동성은 오로지 하나의 공통 요인의 시장 요인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설명될 뿐, 하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른 곳에는 J에다 영향을 미칠 때 K에다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 베타 계수와 잔차 분산의 추정. 자, 증권 수익률의 변동 중에서 시장 전체와 변동되지 않는 위험은 증권 특성선으로부터의 잔차의 분산으로 측정된다. 그래서 그 잔차의 분산, 입실론 J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 놨네요. 그죠? 이건 어떻게 도출된 식이냐면요.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이거는, 우리 요런 거 봤잖아요. 요거 했잖아요. 그죠? 요거 앞에서 했었죠. 그죠? 자, 요거에서 이제 요걸 빼면은, 요게 다 넘어가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입실론 T 나오면, RT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여기서 도출된 거예요. 자, 3번, 단일지표 모형에 의한 포트폴리오 선택,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걸 보시면 시그마의 제곱이 분산이죠? 이제 아시죠, 이제? 분산은 베타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제곱 더하기 시그마 제곱 입실론 J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요, 요게 체계적이라는 거. 요게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요쪽 항목이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걸 좀 알고 가세요. 되셨죠? 그죠? 예. 그래서 베타는 체계적 위험이다. 베타는 체계적 위험이고, 잔차는 개별 종목에 대한 거니까 비체계적, 아까도 했잖아요, 우리. 잔차는 비체계적 위험이다 했잖아요. 잔차는 비체계적 위험이고, 베타는 체계적 위험이다.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자, 체계적 위험,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의 제곱. 개별 주식의 총 위험 중에서 시장 전체와 연동된 위험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줄 쳐놓으세요. 시장 전체와 연동된 위험의 크기고요.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거는 주식 J의 고유한 특성의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잔차가 들어가겠죠. 자, 포트폴리오 분산의 측정. 개별 증권의 분산을 측정하는 공식은 포트폴리오 분산을 측정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성립된다. 그래서 시그마 제곱 P 대인데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 분산입니다. 포트폴리오 분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나눠서 베타는 시그마, 자, W 베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체계적 위험 보시면요. 베타 포트폴리오는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W 돼 있죠? W. 이 W가 뭐냐면요. 투자 비율이에요. W가 투자 비율이고요. 거기에다가 베타 이렇게 곱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면요. 이걸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면 요건 뜻이 이런 거예요.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요 베타 P잖아요. 그죠?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종목 베타 개수를 개별 종목의 베타 개수를 각 종목에 대한 투자 비율 W 투자 비율이니까 가중평균한 게 되죠. 그냥 단순 평균이 아니라 가중평균한 것이 된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비체계적 위험 잔차 분산. 자, 잔차 분산은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 나와 있는 그 복잡한 공식은 그 잔차 분산은
자, 잔차 분산식은 뭘 나타내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종목 잔차 분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W 곱하기 시그마 제곱 곱하기 입실론 돼 있으니까 개별 종목 잔차 분산에 뭐다? 가중평균이다라는 거죠. 예, 됐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자, 단일지표 모형과 마코위츠 모형의 비교를 가보죠. 공식 뭐 되게 복잡하게 나왔는데요. 일단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공식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공식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요거를 좀 제가 자세하게 요걸 좀 쉽게 풀어놓은 걸 여기다 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걸 써놓으시고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걸 좀 써보시고요. 요걸 이해하세요. 거기 그 공식은 안 나와요. 그거 미쳤습니까? 여기 나오게. 자, 마코위츠는 여러분 어디다 요걸 써놓으시면 되냐면 하긴 뭐 써놓으실 필요 없겠네. 요걸 보시면 돼요. 요거. 494페이지에, 494페이지. 제가 써놓은 걸 볼게요, 그냥. 자, 494페이지 보면, 마코위츠 모형은 공분산 행렬이 정확하게 추정된 경우,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찾아내는 방법이지만, 모든 공분산을 계산해야 되는 난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단일지표 모형은 이런 단점을 극복해준다. 맞죠? 그죠? 개별 종목들 사이의 공분산, 아까 24만 개나 되는 공분산을 고려하는 대신에 특정 주식과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일 시장 지수와 공분산을 고려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코위츠 모형이 정말 제일 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만든 것이다. 자, 이걸 응용하면 뭐가 되냐면 산다. 이 단일지표 모형을 응용하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덱스 펀드나 다지표 모형이 되는데요. 자, 인덱스 펀드는 종합주가지수 수익률 정도를 확보하고자 하는 펀드. 이거 뭐 쉽잖아요. 자, 다지표 모형이 문제일 텐데, 다지표 모형이. 단일지표 모형은 시장이라는 한 가지 요인만 파악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다지표 모형은 뭐냐면요. 공분산의 결정 요인은 시장 요인을 포함해서 둘 이상의 요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가지 지표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한 가지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다지표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CAPM으로 가볼까요? 예, 요거 됐습니다. 요거 책이 있으니까 됐고요. 자, 이제 CAPM 가보죠. 자, CAPM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입니다. 자, 도대체 이 CAPM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면요. 마코위츠가 제시한 포트폴리오 모형 있잖아요. 마코위츠가 제시한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에 따라 투자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마코위츠가 시키는 대로 할 때 그 얘기예요. 투자 활동을 할 때 주식을 비롯한 자본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뭐와의 관계, 예, 위험 사이에 존재하는 균형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유, 복잡하네요. 하지만 이게 가장 정확한 CAPM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마코위츠가 제시한 포트폴리오 선택 이론에 따라 투자 활동을 할 때, 주식을 비롯한 자본자산의 기대 수익률과, 그래서 좀 쉽게 가면 바로 기대 수익률과 위험 사이에 존재하는 균형 관계, 요게 우리가 CAPM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개별 투자자들이 효율적 분산 투자라고 494페이지 맨 밑에요. 시장 전체가 균형 상태에 있을 때 증권과 같은 자본자산의 균형 가격이 위험을 반영하여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예측하는 모형이다 그랬죠. 그래서 자산의 가격과 위험을 예측한다. 예, 그렇습니다. 얘는 자산 가격과 위험을 예측한다. 예,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가정 나오죠? 가정. 이거는요,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이건 100%다 생각하시면 돼요.
CAPM의 가정은 출제 확률이 100%다. 가정, 평균 분산 기준. 자, 줄 쳐놓으세요. 다 중요합니다. 이건 다 중요해요. 평균 분산 기준. 투자자는 기대 수익과 분산 기준에 의해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 그랬는데, 기대 수익 위에다가 평균.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대 수익은 평균으로 계산하고, 분산 기준, 요거는 이제 위험이죠. 위험. 분산 기준 위험이죠. 그래서 평균과 위험에 의해서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1번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평균 분산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 기대 수익과 위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게 무슨 원리? 우리 배웠던 무슨 원리? 예, 지배 원리요. 지배 원리. 알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동질적 미래 예측. 모든 투자자는 투자 기간이 길고 동질적으로 예측한다라는 얘기는 뭐와 같은 얘기냐면, 요거는 자, 모든 투자자들의 시장 전망이 동일하다. 이 뜻이죠. 모든 투자자의 시장 전망이 동일하다. 세 번째, 완전 시장. 개인 투자자는 가격 순응자다. 오케이, 가격 순응자다. 즉, 내가 가격을 만들 수는 없고 정해진 가격에 나는 순응한다. 그 다음에 비용도 없고, 거래 비용 없고요. 거래 비용 없고 세금도 없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들어가면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네 번째, 아까 뭐 우리 공부했었냐면, 무위험 자산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무위험 자산이 존재한다. 요게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균형시장이다. 균형시장이다. 됐죠? 그래서, 무위험 자산이 존재한다. 얼마든지 자금을 차입하거나 빌려줄 수 있다 그랬는데, 거기다 요거 하나만 더 써놓을까요? 무위험 자산이 존재하고 자금을 차입하거나 얼마든지 자금을 차입하거나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는 차입이자와 대출이자가 같다는 뜻이 됩니다. 차입이자와 대출이자가 같다. 말도 안 되죠, 그죠? 남는 게 없죠, 그러면.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저게 전제인데요. 전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CAPM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슨 지금 경제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 경제학도처럼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수험생이거든요. 수험생은 나올 만한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요거다 이거죠.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은 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495페이지에 자본시장선 CML 가보죠. 자, 자본시장선의 의의는 줄 쳐놓으세요. 거기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과 위험이다. 자, 자본시장선의 의의는 효율적 포트폴리오에서 기대 수익과 위험의 선형관계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나와 있는데,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RF 플러스, 그거 쭉 복잡하게 나왔는데, 그게 사실 그거 다 합치면 이게 뭐가 되냐면, RF 더하기 위험보상이에요, 그게 사실은. 위험보상. 위험보상. RF는 뭔가요? 이거 무위험 수익률이요. 무위험 수익률 더하기 위험보상이다. 알겠죠? 무위험 수익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더하기 위험보상이 바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이 된다. 자, 시장 포트폴리오 성격. 위험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 중에서 유일하게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다. 이상적인 투자자라면, 예, 됐습니다. 읽어만 보시고요. 자, 그래서 CML은 뭐만 설명한다? 예, 쉽게 갑시다. CML은, 자, CML은 오로지, only, 뭐만 설명한다? 효율적 투자 이론만, 효율적 포트폴리오만 설명하는 게 한계다. 효율적 포트폴리오만 설명하는 한계를 갖는다. 됐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SML로 가봅시다. SML. 그래서 이제 SML이 나오게 되는데요. CML은 효율적 포트폴리오만을 설명하려고 그래서 이제 SML이 나왔는데요. SML은 효율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투자 대상까지 포함한다. 줄 쳐놓으세요. 비효율적인 투자 대상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공식이 나와 있는데요. 그 공식을 좀 봐드릴게요. 자, 공식은 이런 겁니다.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그죠? 아, J네요. 기대 수익률은, J의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 자산 수익률에다가,
그렇잖아요. RF가. 그죠? 무위험자산 수익률에다가. 여기에다가 시장 위험 프리미엄을 붙이고, 거기에다가 종목 위험을 곱한다.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시장 프리미엄에다가 종목 위험을 곱한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다. 여기 이제 의미하는 건 이런 거예요. 증권시장에서 SML이 의미하는 건요. SML이 의미하는 거는 같은 위험을 가진, 즉 같은 위험을 가졌다는 건 동일한 베타인 같은 위험을 가진 자산은 같은 기대 수익률을 갖는다. 위험이 같다면 기대 수익률도 같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모든 자산은 어디에 위치한다? 모든 자산이 SML 선상에 위치한다. 이게 바로 SML 이론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CML과 SML의 구분 나와 있죠? 여러분 책에 496페이지 보시면 CML과 SML의 관계 나와 있는데요. CML은 완전 분산된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하고 증권시장에서는 비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한다 그랬는데 결국 SML이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CML은 SML의 일부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SML은 모든 비효율적인 걸 다 포함하는 거고요. CML은 효율적인 것만 포함하는 거니까, 효율적인 것만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CML은 SML의 일부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자, CAPM의 투자 결정의 이용. 예. 그래서 CAPM의 균형 가격이 형성해서 요거 좀 봐두세요. 자, 뭘 보시냐면 SML 위쪽에 위치하면 과소평가 줄 쳐놓으시고요. 자, 과소평가했으니까 요거를 가격이 상승해서 과소평가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상승해서 기대 수익률 자체는 하락할 것이고 주식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SML 아래쪽에 위치할 때는 과대평가되어 있는 거므로 기대 수익률이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CAPM을 투자 결정에 이용할 때는 요구 수익률의 추정과 증권의 과대 과소평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됐고요. 그 다음에 증권시장의 효율성 가보시죠. 증권시장의 효율성. 예, 498페이지입니다. 증권시장의 효율성. 자, 효율적 시장 가설 나와 있죠. 효율적 시장 가설. 우리 이때까지 계속 했던 겁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것은 증권시장이 완전히 효율적으로 돼 있다면은 어떠한 정보도 미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시장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게 효율적 시장입니다. 자, 이러한 효율적 시장 가설에는 형태가 있는데요. 그걸 좀 볼게요. 자, 약형. 현재 주가는 과거의 역사적 정보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 정보로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다. 약하죠. 그 다음에 준강형. 현재 주가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다. 좀 세네요. 자, 강형 갑시다. 강형. 아주 세겠죠, 강형은. 자,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뿐만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내밀한 정보, 정말 고급 정보까지도 전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도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게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입니다. 효율적 시장의 특성, 이거 많이 나옵니다. 자, 주가가 무작위적으로 변하죠. 주가가. 그죠? 시장이 완전히 효율적이라면 주가는 무작위적으로, 랜덤하게 변화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는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주가가 반응해야 되고요. 자, 시장이 효율적이다 보니까 시장 수익률 이상의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문 투자자도 보통 수준의 투자 평가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효율적 시장 가설의 검증. 그래서 단기 수익, 저포 효과, 저 PBR 효과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통합적 포트폴리오 운영 볼게요. 통합적 포트폴리오 운영. 자, 투자 관리 방법에는 소극적 방법과 적극적 방법이 있는데요. 소극적 투자 관리는 단순한 매입 보유 전략이거나 평균 투자법 같은 거죠. 일정한 금액을 계속 투자해서, 평균 수준의 투자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적극적 투자 관리는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하는 대신에 과소평가된 주식을 적절히 매입하고 과대평가된 주식을 적절히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산 배분의 결정에는 시장, 투자, 적기포착법, 포뮬러 플랜. 그래서 포뮬러 플랜 중에 불변 금액 그러면 항상 100만 원씩 유지하는 거고요. 불변 비율법 그러면 그 삼성전자하고 뭐 채권의 비중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고요. 그다음 변동 비율법 그러면 주가의 예측에 따라서 상승이 예측되면 비율을 증가시키고 하락이 예측되면 비율을 줄이고 그런 방법을 말하죠. 자, 그래서 내재 가치의 추정, 종목 선정할 때는 내재 가치의 추정 RVAR 그랬는데 RVAR 그거는 RVAR 비율이 뭐냐면요. 자, RVAR 비율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뭘 말하냐면 총 위험 단위당 총 위험이 한 단위당 실현된 위험의 보상입니다. 너 도대체 그 위험 하나당 얼마씩 보상받았냐는 거예요. 위험 보상을 말하는. 그 다음에 베타 계수는요. 베타가 1보다 클 때가 있고 베타가 1보다 작을 때가 있는데 베타가 1보다 클 때가 강세 시장이 되는 거고요. 베타가 1보다 작을 때가 약세 시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이례적 현상을 이용한다 그랬는데 시장의 이례적 현상 같은 게 이제 1월 효과 같은 거예요. 1월 달에 갑자기 많이 올라가는 거 그런 효과를 이용한다. 자, 그 다음 포트폴리오 수정,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포트폴리오 원래 특성을 유지하며 그러니까 리밸런싱 뭐냐면 포트폴리오 균형이 깨졌을 때 다시 얼른 포트폴리오 균형을 맞추는 걸 말하죠. 그 다음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딩, 위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거나 기대 수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을 부담하도록 포트폴리오 구성을 수정하는 걸 말한다. 됐고요. 그 다음에 투자 성과 평정 나오죠? 자, 맨 마지막에 투자 성과 평정이 나오는데 요거는 바로 뒤에 요거는 바로 뒤에 그 자산 운영 결과 분석에서 요걸 이제 자세하게 다룰 부분입니다. 그걸 이제 소개만 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요건 바로 넘겨서 그 뒤에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복습 잘 하시고 자산 운영 결과 분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배운 것들도 좀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복잡하더라도 정리 잘 하시고 그리고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